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바이오 팹리스 시대 동물 사육 비즈니스 뜬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팹리스라는 게 이제 반도체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특히 미국 내국 영토에서는 공장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토 안에서는 노트북만 가지고 반도체를 설계만 하려고 그래요. 즉 노트북에 있는 그런 전자 CAD 소프트웨어로 설계도만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는 값싼 해외 공장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게 보통 아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자꾸 미국 영토 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한다, 여러 가지 뉴스들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뉴스 보면은 그냥 썩소 한번 날려줍니다. 다 정치적인 거예요. 미국 영토 안에 미국 사람들은 공장 만드는 거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자꾸 미국 안에 영토 안에 공장 만들려고 한다 이런 뉴스를 왜 내보내냐면 그 아시아의 그 반미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자꾸 반미하면은 너네 나라에서 공장 빼버린다 이런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크게 유동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는 정책은 미국 영토 내에는 공장을 안 만든다예요. 그리고 공해 많이 나오고 그런 공장들은 미국 밖에 해외 시설에다가 만든다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 회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 그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공장들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 원래 어원이 뭐냐면 주물 공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파운드리 그 주물 공장에서 그 붕어빵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쇳물을 넣기만 하면은 계속 어떤 철 구조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의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그렇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셋업해 놓으면 디자인만 갖다가 들이부으면 언제든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디자인만 하는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은 패브리케이션의 약자죠. 그러니까 공장이란 뜻이죠. 근데 팹리스니까 공장 없는 반도체 회사라는 뜻으로 팹리스라고 하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공장들은 파운드리라고 한다. 파운드리. 자, 근데 정확히 말하면 파운드리죠. F 발음이죠. 자, 파운드리. 자, 근데 바이오 팹리스 시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즉 뭔가 백신 만들고 제약 만드는 것도 이제 바이오 팹리스 시대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토 내에서는 이런 위험한 바이러스 만드는 시설 혹은 제약 그런 테스트한 시설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그리고 그런 화학물질 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는 노트북만 가지고 그 화학 엔지니어들이 케미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산하고 염기랑 섞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할 때 원래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죠? 비커에다가 산 넣고 염기 넣고 해가지고 몇 대 몇 넣어가지고 그 반응을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런 거 자체를 이제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버려요. 이제 그 정도 시뮬레이션 기술이 돼요. 그래서 분자 레벨에 어떤 믹싱하고 화학 반응하는 것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레시피를 찾아내요. 그 다음에 레시피에 좀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그거를 동물 실험을 해야겠죠. 근데 사람한테 할 수 없죠. 인체 실험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인간이랑 DNA가 가장 비슷한 원숭이에게 이제 주사를 맞히는 거죠. 혹은 약을 먹이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미국 안에서 또 이 원숭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또 미국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주사 맞추려고 약 먹이려고 원숭이 안 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해외에 또 값싸게 원숭이 키워줄 수 있는 시설을 찾아서 이제 미국의 바이오 팹리스라고 한다면 이 원숭이를 키워줄 수 있는 것을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으로 이제 그런 원숭이 팜을 이제 해외에 개척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건비랑 땅이 좀 쌓여야겠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래서 중국에 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미국이 맨날 그 중국을 적대적으로 막 하면서도 또 뭐 싼 거 필요할 때는 또 찾아요. 그러다가 또 중국이 너무 힘이 세지면 또 정치적으로 막 적국으로 몰아가면서 또 힘을 약화시키고, 또 이렇게 약화시켜 놓은 다음에 또 인구가 많고 노동력이 싸니까 뭐 또 갔다가 또 뭐 필요할 땐 또 찾고, 요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멸망당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중국을 적절히 이용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때는 이제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러화를 이용해가지고 약화시키죠. 그렇게 하다가 또 필요할 때는 또 달러를 풀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또 미국에서 또 달러를 풀어가지고 또 중국에다가 공장 또 짓고 막 그러죠.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인데, 일단 최근에 중국이 너무 이게 뭐랄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또 이제 달러를 이용해서 또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죠. 뭐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원래 이런 원숭이 사육 팜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이런 원숭이 수출을 이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미국과 좀 이제 외교 문제가 좀 일어나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숭이 한 마리 얼마였냐면 실험용 원숭이 한 마리에 5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 이게 막 미국과의 외교가 좀 안 좋아지면서 중국이 이제 원숭이 수출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원숭이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숭이 한 마리 가격이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갑자기 엄청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 실험용 원숭이 한 마리에 이제 3,500만 원 정도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7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리고 이제 수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타이밍에 원숭이 사육해가지고 그 실험 뭐랄까 주사 맞히는 실험하고 뭐 약 먹이는 실험하고 뭐 그런 비즈니스 하면 굉장히 잘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패밀리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 사육하는 비즈니스가 한동안 굉장히 또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이 막 이렇게 바이러스 실험을 하고 또 제약 실험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해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근데 뭐 윤리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한다면 뭐 동물 사육 비즈니스 돈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또 제가 또 개신교인인 관계로 또 개신교적으로 동물을 이용해서 인간이 돈을 버는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서구인들은, 즉 개신교가 보급된 혹은 기독교가 보급된 서구인들은 동물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 그런 말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부여받은 권한이다라고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지배하고 동물을 이용하고 동물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은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권의 이제 국가들, 기독교가 보급된 국가들이 동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런 걸 많이 한 경향이 있죠. 그 결과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죠. 반면에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적인 사상으로는 이제 살생을 좀 부정적으로 보죠. 뭔가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를 동양 사상은 좀 부정적으로 보죠. 자, 그러면 서구는 성경이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에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그럼 마구마구 이용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24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낙타에게 충분히 먹여야 된다. 낙타가 충분히 만족하도록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다닐 때 뭐 그런 낙타를 무한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낙타를 충분히 먹인 후에 뭐 이용해야 된다. 이런 귀절이 있어요. 또 그 귀절에 의하면 결국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고 동물들을 지배하라는 말씀과 또 이렇게 이용하는 동물들을 충분히 먹이라, 뭐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동물을 이용은 하되 너무 잔인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적당히 동물도 적당히 만족시켜주면서 적당히 이용하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을 보면은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고 적당히 이렇게 계속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요즘 서구권에서 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또 유행하는 사상은 또 요즘 이제 이런 전통적인 성경을 가지고 또 세상을 해석하는 거에 반대하는 또 반성경적인 또 그냥 그런 사상이 또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반성경적인 또 운동은 뭐냐면 성경의 그런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지배하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동물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 정당화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사상도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도 권리가 있다. 동물도 인간에게 피해당하지 않고 동물도 자신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도 좀 서구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또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뿌리가 이제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좌파 진보에서 이제 동물권은 많이 이제 서포트를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성경적인 사상과 반성경적인 사상이 이제 요즘은 이렇게 대립관계에 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성경적인 사상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쭉 넘어오면서는 이제 미국도 반성경적인 사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의 헤드쿼터가 어디냐? 캘리포니아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또 파블릭한 공간에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성경적인 사상의 헤드쿼터는 캘리포니아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